다시 3부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까 1부랑 2부에 같이 뵀던 박미영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1부에서 함께 하셨던 윤철경 선생님, 양희창 선생님 계십니다. 그 옆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1, 2, 3부가 각각 새로운 얼굴이 있으니까 좀 훨씬 더 신선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람따라 다르겠지만. 네. 자, 제 오른쪽에 안성균 선생님 계십니다. 소속하고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성활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안성균이고요. 삶을 위한 교사대학에서 있습니다. 네, 그 교사대학에 일을 하시지는 않고요. 돕고 계십니다. 이사님으로서 일은 제가 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김유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감 민들레에서 길잡이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자랑 같은 거 홍보가 아닙니다. 네, 공감민들레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3부가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가장 어려운 주제 이렇게 함께 와주신 4분께, 5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정책위원장님께서 주로 발제를 하시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할게요. 제가 뒤에 PPT에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열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인가제, 각종학교 신고제, 교원의 자격,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그 학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원의 신분 보장, 그리고 인가대안학교에 대한 현황 이런 것을 제가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를 보고 오늘 쭉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부에서 김희성 선생님이 300 못 오시기 때문에 학제에 대한 일부러 이야기를 말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제에 대한 이야기를 초중등 교육법 26조에 의하면 학년제로 우리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박미영 선생님 먼저 발제를 짧게 해주시면 각 분 발언을 하실 때 보통 3분 정도 발언해 주시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제에 대한 고민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이제 일부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초기부터 이제 법정 초중고를 모델로 해서 633 학제를 뭐 거기서 이제 조금 변형은 있죠. 뭐 9년제, 12년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걸 계속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법정학교들뿐만 아니라 이제 민가대안학교들에서도 그 전통적인 학제의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현행 학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대안학교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학제에 대해서는 산돌학교를 설립할 때 그때도 약간 다른 학제를 만드셨거든요. 그 안승훈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굳이 633 학제를 그대로 준용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감하게 또 새로운 학제를 만들어낼 그런 또 준비는 안 되어 있었고, 그런데 633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63 과정은 큰 문제의식은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고3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을 한 거죠. 고3 기간 동안 아이들이 분명히 한쪽에서는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길 것이고 한쪽에서는 뭐 굳이 대학 가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교통정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타협을 한 게 5년제로 가자.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대학 준비를 해도 되고 또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경험이나 또 다른 학습을 찾아가도 되고 그러니까 고3 그 과정이 뭐 일종의 갭이어로 남는 그런 효과를 좀 생각을 하고 5년 과정, 632 그런 학제를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몇몇 대안학교들이 그 이전은 다 633이었어요. 거의 다. 네.
근데 그 뒤로는 5년 과정으로 중고 통합을 이렇게 그 학제로 가는 학교들이 좀 생겼습니다. 부대학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부대학교는 그래서 마지막 2학년에 고2 때 졸업을 하고 마지막 1년을 AS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한솔학교는 그러면 그 2학년 고2로 졸업은 했지만 나머지 1년을 학교에 오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딱 졸업하면은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가라. 어떠세요? 지창관대학교는?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게 저희도 이제 6년 통합과정 자체를 아이들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6년에 마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한 5년에 마칠 수도 있고 더 빠른 애는 한 4년에 마칠 수도 있고 그 지금 공교육하고 똑같이 사실 우리도 어떤 그 학업 성취에 따른 졸업이 아닌 실은 뭐 출석에 따른 졸업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졸업이 되는 이 형태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중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미분적분을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영어를 뭐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학제 자체가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은 이제 대학 자체가 의미를 못 가지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청소년 학교에서 대학 과정까지도 심화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급자 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나는 배우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대학교까지도 사실 의미가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그냥 뭉뚱그려서 청소년 학교. 근데 그 과정은 이렇게 심화 과정까지 열어놓고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가지고 보면. 그래서 학제 자체가 이제는 연령에 따른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개념이 아닌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과정을 열어놓고 기초 과정으로 심화 과정 이렇게 열어놓고 애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감민들에는 또 전혀 다른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민들레는 이제 1년 과정으로 열려 있고요. 그 1년 동안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진로 찾기, 길 찾기를 해나가는 과정을 1년 동안 하고 이제 바램은 그 안에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힘을 키우면 된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길 찾기를 가지고 또다시 민들레에 남아서 2년, 3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현장이나 다른 학교나 배움터에 가서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 1년 과정에 저희 그 과정이 좀 오랫동안 좀 완성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과정의 바탕으로 사실 만들어진 게 오디세이 학교 1년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처럼 뭐 3년제라든가 5년제가 아닌 1년 과정으로 열려 있는데 보통 한 30% 정도의 친구들은 자신이 다시 선택해서 2년, 3년을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제 나머지 한 70% 친구들은 좀 더 새로운 과정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좀 진로를 열어서 연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이 과정이 저희들 안에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많이 됐는데 지금 만나는 아이들의 변화에 사실은 우리가 되게 민감하게 이 구조나 형태들을 바꿔야 하는데 이제 그럼에 있어서 1년 과정은 조금 저희에게는 좀 유연하게 잘 밟을 수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호흡이 짧고 아이들이 1년도 굉장히 길거든요. 호흡이 짧고 또 이제 민들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배움과 자극들이 많은 곳인 거예요. 그 넘나들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어디에 묶여 있지 않게 이제 그런 의미로서는 좀 1년 과정이 조금 아이들에게도 좀 편하게 오는 것 같아요. 큰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1년을 잘해보겠어 하고 와서 더 잘해보겠어 하면 남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형태를 바꿔서 가보는 거고. 그런데 모집 자체는 1년으로 계속 새로 모집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그 윤철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소속감과 안정감 이게 연결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그 민들레 학교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전통적 학교 체제에 있다가 그
그 학교에서 나와서 어떤 신선한 자기 충격을 받고 미래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에 적당한 충격의 기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로 학교 교육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짧은 기간을 갖고 이제 지금 학제라는 것이 무엇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전통적인 학교, 기존 학교들은 사실 아까 말씀했다시피 학년을 채우면 시간을 채우면 졸업이 가능한 구조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을 애들이 학교라는 곳에 있으면서 요즘은 학교에서의 관계가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게 긴장관계, 경쟁관계고 긴장관계고 등급제가 들어오면서 그 학교 내부의 관계는 굉장히 더 좀 피폐화됐다고 할까요? 그 한국적 형태에서 등급제가 이제 등급 간 전국적 경쟁이 아니고 한 번의 경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그 경쟁 구조 속에 아이들이 들어있게 하니까 그 관계가 되게 힘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대한학교, 대한교육 체제를 고민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학교의 철학에 애들을 뭐 A에서 Z까지 보내는 수준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무슨 학년제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발달하는 속도, 그다음에 타고난 거, 발달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취미, 적성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이 돼야 된다고 봐서 저는 대안학교에 왜 학년제가 필요한지 그거는 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졸업 이후에 또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아이들이 이제 진로를 찾게 하고 어떤 직업의 길까지 안내를 하잖아요.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그 직업에 정착하게 되기까지 한 1년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몇 번 사표를 쓰면 다행이고 안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안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민망해서 못 나가고 뭐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뒷받침을 해줘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 걸 몇 번 하면 애가 이제 그 다음엔 정착을 하게 되고 자기의 잡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직을 하는 건 본인의 문제지만은 맨 처음에 하나의 일에 정착하게 하는 과정까지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이 교육기관의 목표가 뭐냐, 애들을 대학에 보내는 거냐, 일에 적응하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필요에는 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산돌학교 설립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해서 하신 것 같고 그거에 아주 파격적으로 공감인들 내는 그렇게 1년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5년제에 대한 그런 고민은 사실은 단순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학제를 이제 633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뭐 깨트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냐면 꼭 633일 필요는 없다. 중간에 뭐 이를테면은 이제 개별을 한번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또 1년 정도 또 개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몇몇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후기 청소년 과정들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윤 박사님 이야기한 어떤 AS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직업 준비 과정일 수도 있고, 사회 적응 과정일 수도 있고, 또 대학 가기 전에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보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633을 뭐 유지를 해도 그 중간에 1년 정도씩의 갭이어만 어느 정도 좀 확산이 되고 그걸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지원들이 있고 또 그런 인식들이 좀 같이 받쳐주면 그 633 내에서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학교는 552로 하기도 해요. 초등 5, 중등 5, 그 다음에 나머지 2년을 말씀하신 준비 기간으로 잡는 곳도 있고요. 뭐 543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형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학교 기간이 24세까지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말씀하신 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사회 나가서 적응하기 전까지도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좀 다양한 학제에 대해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지휘와 역할과 그 참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초등등 교육법 31조를 보면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뭐 교원과 학부모 모두 들어가죠.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박년생이 좀 더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교육법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초기부터 부모 참여가 기본값으로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모 운영위원들의 역할은 사실은 법정학교는 저는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학교 설립과 운영과 교육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눈다면 앞에 두 분야에 있어서는 부모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돼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례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부분을 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대한교육 운동에서 부모의 역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좀 넘어서 이 교육에서 부모의 지휘와 역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안성우 선생님 좀 초기 설립도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재청관리는 부모의 힘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이제 찬돌은 교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설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또 상호 다르죠. 네. 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학교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이제 운영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교사 중심이 돼서 어떤 개인에 의해서 주도돼가지고 만들어진 학교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어요. 그런 차이는 뭐 분명히 있고요. 근데 뭐 웬만한 뭐 대한 학교도 학교 운영위원회는 다 있지 않나요? 있죠. 그게 법정 기구가 아닐 뿐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학부모의 어떤 역할이나 참여가 더 적극적이고 더 좀 강하냐. 이 차이는 그 처음 설립 단계에서의 그 배경에 따라 제일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뭐 이제 학교 안에서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또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이제 강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세 가지 뭐 설립과 운영과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주도권을 이제 교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조력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들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점점 이제 마을 교육이 이제 활성화되고 부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는 이제 가정 내에서나 마을에서의 교육자의 역할이 좀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양희찬 선생님은 어떤가요? 재천이 이제 산청에서 중학교 과정을 분리되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단위 공동체라는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고 현재 학부모들이 한 비농기초를 한 40가정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삶의 공간이 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렇게 지금 마을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점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초창기하고 다른 현상들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6년제를 예를 들면 좀 바꾸자 그래도 이 부모님들이 타가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안 돼. 6년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돌봄이. 그거 큽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 네. 그리고 또 소비자로서 누리는 거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초창기 설립할 때 같이 돈 내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느냐, 교육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스스로 학교를 같이 참여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발 좀 빼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그건 좀 공통적인 것 같긴 해요. 공감분들은 워낙 좀 특정 형태라서 네, 완전 다른. 네. 미들레 처음 설립 자체가 이제 부모의 주체라든가 교사의 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출판사에 찾아온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걸 저희가 그러니까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아이들이 요청한 것이 이제 공간을 달라,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만들어 달라, 멘토를 붙여라, 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교사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가 되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히려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거기 미들레를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를 설득하러 다니는 역할을 교사들이 해야 된다거나, 이제 막 부모가 이제 막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막는 역할을 한다거나, 안전한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서 사실 부모의 어떤 힘, 부모들의 어떤 역동성을 기대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한동안은 이제 부모의 참여는 거의 이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요구가 조금씩 생기죠. 잘은 모르세요. 어떤 교육의 흐름이나 방향이나 내가 대한 교육이고 아이의 어떤 건 모르지만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하고 데리고 오시니까 관심은 조금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미들레가 조금 정리했던 거는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의 협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뢰. 그래서 이제 교사나 학교에서 이리 하니 부모님 이리 같이 합시다 했을 때 부모가 신뢰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아이들이 확 변할 수 있고요. 계속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적인 마인드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이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모의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부모를 어떤 역할로 두어야 되는지는 간과하지 말고 해야겠구나. 라는 게 정리가 돼서 저희가 이제 막 이제 부모 교육도 하고 그야말로 부모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최근에는 좀 이렇게 품을 들여서 막 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신뢰와 지지랑은 또 별개로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공감인들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부모의 신뢰와 지지 쪽에 더 방점이 있어 보이는데.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무래도 재청관리는 부모 역할이 더 비중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 윤철 선생님 공립 법정학교에서는 실제로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냥 형식적인 회의 외에는 이렇게 능동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혁신학교는 좀 다른 모습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네. 일반 공립학교에서 부모를 그 학교의 자원, 조력자, 학교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상의 부모 참여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부모 참여가 제가 보니까 되게 계층적 불평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폭력 예방학, 이렇게 학교 폭력에 관련 때 다녀보면 학교를 면학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 그리고 그야말로 학교에서 조금 문제시되는 학생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도 학교에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누구의 면학을 위하여 누구의 면학을 학업 기회를 배제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학교 사고는 결국은 학교의 보이스가 큰 부모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제 계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불균등하게 반영된다. 일반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거의 비슷한 배경 하에서 비슷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 같은 설립자 내지는 이런 어떤 부모들이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학교가 좀 부모의 그 자원을 좀 공정하게 배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어떤 부모는 도와야 되는 부모가 있고요. 어떤 부모는 그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부모가 있을 때 그게 이제 권력적 그 작용으로 갈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아직 한국의 학교들이 그것을 잘 찾아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자원 활용도 이런 부모들 제가 보면 부모들이 선택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목록 네. 이런 것들을 서비스 받고 어느 부모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어떤 거를 좀 마련. 부모는 거의 동원되는 무슨 학부모 교육에 동원된다든가 학부모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동원돼 줘야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부모의 긍정적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학교가 훨씬 앞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예민 그걸 좀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교육부에 보고된 비인가대안학교 현황을 보면은 그 한 40%가 경기도에 있거든요. 경기도에 모여 있고 이제 요 부모 참여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경기도에 있는 비인가대안학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부모 참여가. 그리고 그 다음이 기숙형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서울 도시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의 공통점이 삶의 공간, 생활 공간과 교육과 얼마나 밀접하게 물리적으로 혹은 그 학교 설립이나 운영에 관련해서 그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 그 연관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학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보실 때 그 근거나 또 이유는 예. 어떻게 볼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 아이가 다닌 데 부천의 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인근에 살고 있고요, 같이.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그 마을 그 협동조합도 같이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교육 네트워크, 교육 자원들이 같이 심지어는 꿈드림 센터도 굉장히 그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보니까 마을 교육 자원들이 합쳐져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대한교육 연대가 처음에 하나였다가 이제 학부모 연대가 별도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학부모 연대가 2014년에 대한교육 연대가 같이 하나가 됐는데 학부모 연대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경기도에 계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다양한 광역과 기초지자체 조례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사실 거기 주축이었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대에서 봐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형 정책은 서울에 있는 대한학교 사실은 대표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그분들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확실히 말씀하신 데는 좀 근거가 있어 보이고 저희 데이터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마다 다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양지연 선생님 말씀하신 학부모의 변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회의석상에 갔는데 공립학교에 학부모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너무 자랑스럽게 하시기를 내가 교육 쇼핑 많이 해봤는데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 됐나?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윤철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점도 계속 짚어봐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과거에 그 대한교육연대하고 대한교육 학부모연대가 이제 통합을 이제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나 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요즘에 실제로 일반 학교에는 아시겠지만 참교 학부모라든지 평등 학부모 등등의 이제 학부모 단체들이 부모로서 이제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내죠. 또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고. 대한학교는 어떻게 보면 일원화되면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좀 느껴집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그 다음 주제로 학력 인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일부에도 계속 나왔는데요. 대한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교육 과정에 대한 좀 뭐라거나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박 선생님 잠깐 발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법 60조 3의 시행령이죠. 네. 대한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그 정한 그 행정인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
국어사회 국민공통교과 50% 이상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뭐 산학경교사 3분의 1 이상 하는 것 이런 네, 교사. 내용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지금까지 최근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그 유연한 학력 인정 방안은 2016년 8월 29일에 나온 학교 과학 학습에 대한 학력 인정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시를 한 게 그런 겁니다. 꿈드림 센터에서 한 바리스타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의 학점도 일부 인정을 하고 일부 포함하고 그게 모자라면 뭐 방송 중학교를 그 과정을 들어서 하는 뭐 그런 식의 제안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그 점차 이 학력 인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면 빈과대안학교가 그 학력 인정 기준을 낮춰서 그 초등교육법 그 법제 안에 들어가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그 결부된 문제라 그렇긴 한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제도가 나왔을 때 학교가 학생 학습 지원 방안, 학습 인정 방안 나왔을 때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에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걸 만들어낼 때 이거 보고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맞추기 그리고 되게 어렵고 이거 누가 이용할까? 그러고 난 다음에 2017년 그해 10억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 4명의 학력 인정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엄청 고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제도가 이제 뭐 하나의 혁신 방안으로 마련되는 과정을 보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력 인정 방안으로 이런 것이 마련이 될 때 이거를 잘 두고 보면 나중에 대안학교들의 학력 인정 논의할 때 기초 자료는 될 거다. 우리가 쌓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100% 인정되거든요. 네. 교육청 마련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교육청에서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학교박 청소년들을 직접 대하면서 학력 주기 위한 노력을 해보면서 뭐로 해야 되는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제 학력 인정의 의미가 추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대안학교 학력 인정 방안 논의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정고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걸로 하기가. 그런데 느린 학습자. 왜냐하면 도저히 어떤 학습으로도 학력을 검정고시로 회수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학력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학력은 학교 권력이 주는 증서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최고의 답이. 저도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학력은 학교 권력이 주는 증서가 아니라 배우는 힘을 키우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학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먼저 논의돼야 되는 건 정말 이제 그야말로 공교육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다시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은 계속 바뀌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형태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육 내용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건지 어디에 맞출 건지가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논의를 하니까 이거는 못 받아들이고 이건 받아들이고 이제 억지스러운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력 인정을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지금 만나는 청소년들이랑 고민했을 때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배우는 힘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사회적인 인정을 원해요. 사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좀 본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검정고시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정고시라는 거를 자기의 1년의 스케줄에 넣고 막 이러는 이유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싶구나. 그러한 면에서의 인정은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이 배우는 과정이
분명히 의미 있는 것이고 너의 힘이 키워지는 것이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과정으로서 저는 어떻게든 이거를 받고 싶은 마음은 좀 있는 거예요. 꿈드림에서 저 프로그램 조사를 해보면 가장 왕성하고 활성화된 게 검정고시 지원이에요. 이 미끼 상품인데 꿈드림에 미끼 상품으로 끝나요. 네, 맞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 미끼 상품 때문에 아이들을 모으기 위한 미끼 네. 상품으로 했는데 아이들은 그것만 하고 가요. 네. 더 이상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꿈드림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꿈드림의 최대의 고민이고 이거를 하려고 꿈드림이 세워진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네. 그 학력, 그러니까 사회적 인정이라는 게 과연 뭘까? 뭐 때문에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취업을 하건 진학을 하건 학력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초졸로는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든 고졸까지는 가보려고 하는 그 안간힘이 만약에 사회적 인정이라면 이것은 정말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기업이나 사회에 진출할 때 학력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계신데 어쩌면 대한교육도 그런 것에 함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입직 과정에서 네. 저희가 그걸 다 쓰고 결국은 그거를 보고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뽑거나 할 때 지금은 이제 이게 공기관에는 그걸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쪽까지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역량을 어떻게 볼 거냐, 개인이 네. 가지고 있는 역량, 쌓은 역량을 뭐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양시현 선생님. 그게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가 청소하는 학력 인정의 지정 단체로 하나 들어가는 빈가 대안학교가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모순일 것 같고요. 네. 또 그것 자체가 결국 학교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인데 우리는 복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냥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학력 인정 자체를 빈가 대안학교에도 부여할 수 있는 우리 교육과정 전체를 그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졸업생 중에서는 검정고시도 안 치고 그냥 저희 학교에서 한 과정을 이렇게 외국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꽤 좋은 외국의 대학에 갔어요. 입학을 했어요. 네, 외국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검정고시도 사실 쉬운 것이고 네. 학력 인정을 자체를 우리의 교육 과정이 정말 괜찮은 과정이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충분한 어떤 인성과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긍정하게 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형태로서의 학력 인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앞으로 굉장히 발전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네. 학교 미가 대한 학교들의 제도화의 어떤 부분이 좀 교육의 자율성을 갈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컨트롤, 경제적 비용을 지원받는다면 비용을 지원받는 어떤 부분에 대한 컨트롤은 분명히 있고 필요한 조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틀 속에 학력 인정 방안을 학력이라는 게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교육의 성과를 학교가 인정해내면 되거든요. 그것이 교육의 성과를 이거 통으로 인정받는 이런 방법을 지금 미국의 차트스쿨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인정받으면 그 부분이 성과를 스스로 입증해내면 그다음에 그것이 되고 그 본인의 학교 장학을 받을 것인가 부모들을 통한 학교 장학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 장학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없고 거기까지 안 가서 그렇지 그 부분을 마련해내는 건 다른 외국의 사례나 이걸 봐서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한국의 교육당국이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학교라는 틀이 무너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교직밖에 없고요. 맞아요. 학교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은 너무 학생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거는 교육계로서는 상당한 왜 이 작은 물고도 트지 못할까? 네, 리스크가 이 작은 물고가 구멍 하나가 들어오면
큰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렵다고 봐요. 어려운 국면에서 저희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제도를 보면 이 부분이 그렇게 넘나들게 돼 있거든요. 제도가 제가 지금 그 보고서 보내드린 데도 보면은 그 학력을 모든 그 학교란 초중등 교육에 대한 학력 인정을 인정하는 그 곳에서 우리로 그곳에서 다른 기관의 학력도 예를 들면 인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공부하든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등교육 과정을 여기서는 뭐 A5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받은 건 A4 과정으로 인정한다든지 학교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받고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미국이나 그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로 돼 있다. 학력을 갖고 교육 권력을 예, 집행 핵심이라고 봐요. 핵심을 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예. 강한 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우리는 학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출석 일수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일괄 모두에게 그러니까 홈스쿨러든 아니든 어느 기관이 다니 상관없이 시험을 보고 패스하면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인정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 있는 것을 인정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넓게 보자면 개인 학습자도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시스템이 네. 제가 보다 학년이나 뭐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인정받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네. 성취의 기준에 따라서 인정과 홈스쿨러든 네. 국적고시 시스템이 지금은 사실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국적고시 시스템이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검정고시와 일반 학교의 그 졸업생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학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학을 할 때도 검정고시자냐 아니면 어느 학적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갖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연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할 얘기가. 네, 말씀하세요. 아무튼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현실적으로 학력은 필요해요. 네. 이제 아무리 뭐 저희가 학력을 배우는 힘이라고나 우리끼리 정의를 내려도 사회에서는 일정한 최소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명고시도 보는 거고 또 8.19 상하처 이러저런 뭐 경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게끔 하는 제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안학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대안교육 진영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좀 궁리를 해봤어요. 이 질문을 이제 보고서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는데 멍청해요. 빨리 하세요. 어떤 시스템이 가능할까 하고 이제 좀 뒤져보다가 이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이 있어요. 네, 있죠. 이거는 이제 뭐 보건복지부의 그 VMS 이제 자원봉사 포털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등록이 된 인증기관들 그 기관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은 이 집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된 게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네. 이 시스템을 좀 우리가 조금 원용을 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이제 교육부에다 그런 뭐 포털을 만들든 어디다 만들든지 간에 어떤 학력 인정 기관, 그러니까 학력 인증 기관을 이제 그 포털에서 관리를 한 거죠. 뭐 수천 개 이제 인증 기관들이 있어요, 봉사기관들은. 네. 물론 그 인증을 받으려면은 뭐 계획서도 내야 되고 또 기관 심사도 해야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데 그리고 또 별도의 뭐 관리자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인증기관으로서는 스티커가 나가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배움의 경로가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또 그런저런 뭐 수많은 학교 바깥에 정규 학교 바깥에 비인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기관들이 그런 포털에 다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 활동을 다 인정을 받고 그거를 누적을 시키고 그걸 뭐 이를테면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을 쓰든 아니면 어떤 별도의 시스템을 새로 만들든 해가지고 거기에서 누적시켜가지고 일정하게 학점제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그냥 충분히 우리의 그런 교육 활동에 대한 인정을 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거랑 비슷한데 그냥 학점 문제랑 이 비슷한데. 학점 은행제를 뭐 이렇게 이거는 대학이면은 근데 이거 거기에 조금 토를 달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력 인정이라는 게 그 개별 아동 청소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 기관, 그 아이가 공부하는 기관의 교육기관성을 인정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사실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도 역시 다시 우리 현장에 대한 현장을 복제하거나 뭔가 제도화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그게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게 꼭 비인가 대안학교가 아니어도 되고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거든요. 뭔가 뭐 종합사회복지관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예지 하다못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르기까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꿈의 학교 별의별 단체 기관들이 운영하는 비상설적인 교육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홈스쿨러든 뭐 개별적인 거는 가서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걸 수강을 하고 꼭 굳이 그 기관에 소속이 안 되더라도 그거 프로그램별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기관에서 만들어 개설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이지. 근데 그거를 이제 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모아서 아무튼 이제 학력으로 이제 다시 환산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꼭 굳이 이제 학력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학교 체제에서 학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학교의 졸업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지 학점을 모아놨다고 되는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 그거는 이제 자원봉사 시간 아니. 인정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아마 아니 다른 이제 829 이제 방안 같은 것들을 네. 보면은 이제 교육청이 인정한 기관들에서 이제 하는 일정한 프로그램들을 학점식으로 이제 부여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그게 저는 조금 더 3분의 확산을 2는 하면 예. 3분의 2는 해당 학교에 제압을 해야 돼요. 학교급에. 어쨌든 지금은 네. 아까는 그래도 굉장히 강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네, 강화된 느슨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 뭐 강화. 엉뚱하다고 일단 전제를 달았지만 아니 근데 재밌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뭐 모든 기관들을 넘나들 수 있고 개별적 학습자들도 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윤정현 선생님 이번에 새로 오픈하신 연구소에서 아카데미 과정 있잖아요. 차후에 과제로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제가 저의 학력 인정 방안을 나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근데 저희는 행정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네. 좋다 생각하지만 그 네. 학생의 학습 기록을 네. 남기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알아봤어요. 네. 일단 다 아시겠지만 교원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산학 겸임 교사는 각종 학교조차도 3분의 1만 채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교원의 권리나 신분 보장은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사실 거의 해당하지 않는 거죠,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어떤가. 서울형 같은 경우 먼저 말씀 드려보면 어떨까요? 서울형에서 말한 아까 저희가 이부에서 잠깐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선정 기준이 있어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받기 위한 선정 여러 가지 기준표에 이제 교사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청소년을 데리고 있고 어린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뭐 복지나 뭐 청소년 지도사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제출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가산점 같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원 자격증 정식 요청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 큰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생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보장받아야 되고 또 사실은
교사 개인으로서 교사로서 자기가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정받는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도 좀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라기보다는 되게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인건비 수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인건비 수준을 올려놨고 근데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거 외에 다양하게 교사들이 좀 보장받아야 되는 것들이 전혀 전혀 없죠. 없고 네. 생각해보면 그 외에 우리가 막 요청을 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해결할 문제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기 스스로의 위치나 뭐 권리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자 해서 사실 급여 수준을 되게 올리는 것 정도까지밖에 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도 반성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나서는 이제 막 떠오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과 학습을 나가거나 했을 때 되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공교육 교사 자격증이 있었으면 굉장히 쉽게 뭔가 활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요청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뭐 자격 뭐 교사증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게 거부당했던 경험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점을 계기로 그 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보장해 나가야 될까는 저한테 좀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안재민 선생님은 법정 학교에 계시다가 비인가에 계시다가 지금 다시 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많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그러니까요. 교사 자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울은 그런 작년에 그 정책 고민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교사의 자격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교사인가? 임용고시에 달달 이어서 통과하면 교사인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의 교원 양성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 보니 정말 최저 임금인가요? 한 250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거 이상을 아무것도 못 해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도 있어요. 사실은 교사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저는 일정 정도 있었다고 봐요. 조금 약간 추가를 하자면 너무 질문이 커서 네.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국회 계류 중인 대한교육기관의 법률에 보면은 교원 지위 부분에 전문 학사 이상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전문 학사 이상 그다음에 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 학사 이상 대학 나온 4년제 대학 나온 걸 말하는 거죠. 아니죠. 2년제까지. 2년제 전문대학. 네. 그걸 법률에다가 넣어서 대한교육기관의 교원의 지위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원 자격증 여부가 가산점에 들어가 있어요. 자격증 소지 여부가 물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자격증도 인정을 해줍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제도화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전에는 사실 큰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그 제도화 법제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좀 깊이 하다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지점이고 그러면 다시 또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대안학교 교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대안학교 교사는 어떻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제도에 접근할 때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교육의 교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지?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거지? 혹은 이 교사를 양성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양성하는 기관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 양성에 관한 거는 또 교사들도 고민을 많이 해 오셨는데 안재민 선생님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시네요. 다른 분이 먼저. 이제 별로 없고요. 또 네. 하자면 또 너무 너무 많고 길죠. 이런 이야기인데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사라고 하는 법정 용어로서 교원이라고 하죠. 뭐 대학교 교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굳이 이제 뭐 어떤 틈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교사로서의 뭐 자격 내지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까, 또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의 문제의식처럼 그와는 별개로 굳이 우리가 뭐 국가로부터 그런 교사의 자격을 인증받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뭐 인증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게 대한교육 진영 내에서건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학부모들이 볼 때 또는 뭐 시민이 볼 때 뭐 저 정도의 뭐 교사들이면 뭐 괜찮다라는 정도의 이제 수준까지 가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제 대한교육 내에서만의 어떤 인정이 가능한 그런 교사로서 또는 교사 양성 과정으로 뭐 그거만 저는 이제 세워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예가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죠. 거기는 이제 자유원 양성대학이라고 하는 뭐 우리는 이제 대안학교라고 그러죠. 그쪽 프리스쿨이든 애프터스쿨이든 이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거기를 이제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정규 교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법적으로도. 예, 뭐 그런 그 역사가 있고 우리는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니까 좀 부러운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거를 하나 이제 준비하거나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앞서 말했던 그럼 기존의 이제 제도 내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은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는 없어요. 돈 쓰면 되죠. 돈을 쓰면 되죠. 대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뭐 이러는 겁니다. 대학원조차도 못 가는 이제 흔적이 있죠. 고졸을 하고서 이제 교사를 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 방금 통신대학을 이용해서. 예, 아니 뭐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그 전문학사 이상의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 것이 뭐 보육교사라든지 또는 뭐 평생교육사라든지 이런 동의 이제 교사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다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요해요. 보육교사든 뭐든 간에 그 전문학사도 꼭 전문대학을 나오는 건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대를 나와도 되고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해가지고 원격 수업을 받아도 되고 그래서 일정 학점을 이수를 하고 실습을 하고 이러면 이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는 무리라고 봐요. 또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뭐 덴마크식의 그런 우리 내에서 인정이 가능한 또 사회적으로도 좀 인정해줄 만한 그런 교사 양성 과정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싶고요.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제 교육 자치가 이제 굉장히 큰 화두예요 앞으로요.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간다면은 이제 그 다음은 학교 자치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물론 다 이제 정규 학교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안학교도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교사를 이제 쓸 수가 있고 학교 자체가 쓴 그 교사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도 좀 오지 않을까 생각보다 빨리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근데 아무리 학교 자치가 오고 그래도요. 제가 볼 때는 이 학교가 제가 이제 다른 나라를 가서 보면은 이 대안학교든 정규학교든 교사 자격은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야 교원의 질이라는 것을 목표로 갈 수가 있고 대한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가 막혀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왜 저는 제가 사실 청소년정책연구원 그만두면서 하고 싶은 게 대안학교 교사 양성 과정을 사범대학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범대학이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문외한 어떻게 보면 일반 교과교육만 시켜서 지금 나오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을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교사 양성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교수들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안 바뀌는 거거든요. 자기 과목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교사 양성 과정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교사 양성 과정은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사범대학 공식적으로. 그쪽에 하나의 뭐 음악이든 교육이든 뭐처럼 전공을 선택해서 대안교사 양성 과정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쪽 부분 선택해서 하게 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적기도 하고 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대한교육계에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쨌든 대한교사 양성 과정에 그런 거를 대학원 대학교를 만든다든지 뭐 아니 이 현재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이 대학원 대학교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대한교사 양성 과정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안이 사실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원격 교육 시스템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대학 과정 하나 12명인 학교를 만들었는데 대한교육계에도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해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오래 앉아 계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 2, 3부에 걸쳐서 대한교육과 제도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고민해왔고 그리고 또 성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이 모든 것에 뭐 해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토론 자체를 열린 토론회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민하실 때 조금 더 저희가 토론한 내용들이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토론회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2차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한마당이 끝나는 폐막식 전에 2차 토론회가 있는데요. 코비드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제는 일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 속에서 교육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고요. 그러한 교육 속에서 대한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과 우리가 향후에 대한교육이 어떤 행보를 해야 하는지를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2차 토론회에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11월 7일 저는 못 뵙겠지만 대한교육연대에서 추진하는 대한교육 한마당 토론회에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생방송 대한교육연대 유튜브 채널을 반드시 구독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당 폐막식 때 또 뵙기로 하고요. 일요일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